안녕하세요, 제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 시기는 17세기 말 제2차 빈 포위전에서 패하여 카를로비치 조약을 통해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를 오스트리아에 넘겨주면서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면 오스만 제국은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러시아, 베네치아 등과 전쟁을 펼쳤지만 영토를 회복하기는커녕 지키고 있던 영토마저 빼앗기며 현재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는 부동항을 찾기 위하여 크림반도 및 발칸반도, 폴란드, 이스탄불 해협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상실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토르 대제를 이은 예카테리나 2세 역시 부동항을 찾기 위하여 폴란드의 내정에 간섭하였습니다. 폴란드인들이 이에 반란을 일으키며 오스만 제국으로 피신하자 러시아군이 오스만 제국 내로 진입하여 1768년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발생하였고, 전쟁은 1774년 쿠슈크 카이나르지 조약이 체결되며 종료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크림 공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오스만 제국은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 케르치와 아조프를 러시아에 넘겨주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내에서 러시아 정교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도 획득하였죠. 쿠슈크 카이나르지 조약은 18세기 가장 중요한 조약 중 하나입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18세기에 영국, 프랑스에 이은 세 번째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고,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님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약세가 확인되자 19세기에 들면서는 제국 내에서 슬라브족 및 그리스인들의 독립운동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1822년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인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혼자 힘으로는 진압할 수 없었던 마무드 2세는 제국의 봉신이자 이집트 총독인 메메드 알리 파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메메드는 크레타 섬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국을 지원하며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리스인의 독립운동이 이집트의 지원으로 진압되자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1827년 런던 회의를 통하여 그리스의 자치권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리스 독립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죠. 그리고 곧 유럽 열강은 그리스의 자치 인정과 그리스 영토로부터 튀르크인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였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를 거절하자 1827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함대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나바리누만으로 진입하여 오스만 이집트 연합함대를 대파하였습니다. 이후 1829년 3월 영국에서 그리스 독립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그해 9월에는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에디르네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의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며 1832년 독립을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그리스 반란 진압을 도왔던 이집트의 메메드 알리 파샤는 오스만 제국에게 크레타 섬을 요구하였는데, 마무드 2세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법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사실상은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날로 힘이 강해지는 이집트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메메드 알리 파샤는 시리아 지방 총독 임명을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당하였고, 결국 이집트 총독 자리도 해임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자 메메드 알리 파샤가 1831년 시리아를 격파하고 1833년에는 아나톨리아의 코냐까지 진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죠.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오스만 제국은 또다시 외세를 이용하려 하였지만, 프랑스는 메메드 알리 편을 들었고 영국은 내전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숙적 러시아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1833년 핑캬르 이스켈리시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이스탄불에 함대를 보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집트의 메메드 알리 파샤에게 오스만 제국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고, 1833년 퀴타흐야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메메드 알리 파샤는 이집트, 크레타,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 되었지요. 그리스의 독립을 막기 위하여 이집트를 끌어들였지만 오히려 그리스의 독립을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게 유린당하며 영토를 빼앗기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의하여 농락당하며 오스만 제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제 유럽 열강에게 남은 것은 동네북 신세가 된 오스만 제국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누어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1853년부터 벌어진 크림 전쟁이죠.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쿠슈크 카르나리지 조약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러시아 정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오스만 제국이 거절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부동항을 가지고 지중해로 진출하고 싶었던 러시아가 그 출발점으로 먼저 흑해의 주도권을 빼앗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지요. 따라서 그들은 오스만 제국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쳤고 1856년 파리 조약으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명목상 승전국이었지만 유럽 열강은 오스만 제국을 패전국 취급하며 향후 오스만 제국의 국경이 유럽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해상으로의 진출이 좌절된 러시아는 발칸 반도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크림 전쟁 이후 발칸 지역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왈라키아, 몰도바, 불가리아 등에서 범슬라브주의가 확산되면서 드디어 발칸 반도는 유럽의 화약고가 됩니다. 크림 전쟁에 이어 1877년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러시아 연합군이 승리하여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의 독립이 뒤따랐으며 불가리아의 자치권도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1897년에는 크레타 섬을 두고 제1차 그리스 터키 전쟁이 발발하여 오스만 제국이 일시적으로 크레타 섬을 지키기도 하였지만, 1911년에는 이탈리아가 북아프리카 식민지 개척을 위해 트리폴리를 침공하여 이탈리아 튀르크 전쟁이 발생했고, 1912년에는 전선이 확대되며 이탈리아가 에게해상의 12개 섬과 로도스 섬을 장악했지요. 이것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인 리비아 점령에 실패한 이탈리아의 전략이었는데, 같은 해 12월 이탈리아는 오스만 제국과 우시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리비아를 차지하는 대신 12개 섬과 로도스 섬은 오스만 제국에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스만 제국이 이탈리아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자 발칸 국가들도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즉 1912년에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등이 발칸 동맹을 맺고 러시아의 지원 아래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제1차 발칸 전쟁이 발생한 것이었죠. 제1차 발칸 전쟁 결과 오스만 제국과 발칸 국가들의 경계는 현 에디르네 밑에 두 도시 미디에와 에네지를 잇는 선으로 결정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 주변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칸 국가들은 제1차 발칸 전쟁의 결과로 획득한 마케도니아 지방에 대한 영토 배분을 놓고 1913년 제2차 발칸 전쟁을 시작하였죠. 여기에서는 세르비아와 불가리아가 강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불가리아의 부상을 두려워한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세르비아 편을 들었고, 불가리아는 패배하였죠. 이 틈에 오스만 제국은 런던 조약으로 빼앗긴 에디르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로써 런던 조약은 무효화되었고, 불가리아의 패전으로 1913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조약이 체결되어 도브루자는 루마니아가, 테살로니키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대부분은 세르비아가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스탄불 조약으로 불가리아를 가로지르는 마리차 강이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의 국경이 되었죠. 이렇게 두 번의 발칸 전쟁으로 오스만 제국은 발칸 지역과 에게해상의 대부분의 도서를 상실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및 발칸 전쟁을 통하여 경제와 군사 모두가 피폐해진 오스만 제국은 곧이어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이 계속 중립에 서 있기를 바랬지만, 독일은 오스만 제국이 코카서스에서 러시아와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과 각각 싸워주기를 원했죠. 오스만 제국의 실권을 쥔 연합진보당은 승세를 이어가고 있던 독일의 편에 서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수 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식민 제국주의 정책으로부터도 구출되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1914년 8월 이스탄불 비밀협정을 체결하였고, 오스만 제국은 참전 준비를 하여 이스탄불 해협을 폐쇄하였습니다. 이후 독일의 함대가 오스만 제국의 도움으로 흑해로 나아가 러시아 항구를 폭격하였고, 1914년 11월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오스만 제국의 패배로 끝난 후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시작되어 아나톨리아 분할을 논의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920년 8월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의 아랍 지역 영토를 모두 포기시키고 동부 트라키아와 이즈미르를 그리스에 넘기며 오스만 제국의 주권을 반식민지 상태로 제한하는 내용의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제국을 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굴욕적인 조약을 거부한 오스만 제국의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무스타파 케말입니다. 그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터키 해방운동을 동시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앙카라를 저항운동의 본거지로 하여 새로운 국가를 설립할 의사를 천명하고 국민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민헌장을 발표하고 의회도 개원하였죠. 이와 동시에 1921년 대그리스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제2차 그리스 튀르크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에 맞서 승리하며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22년 9월 그리스군은 최종 퇴각하였고 11월부터 새로 시작된 로잔 평화회의부터는 무스타파 케말의 앙카라 정부가 단독으로 터키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터키는 세브르 조약 때 그리스에게 내주었던 이즈미르와 동트라키아를 회복하였으며 공식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게 되었고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었죠. 한편 오스만 제국 제36대이자 마지막 술탄 메메드 6세는 1920년 굴욕적인 세브르 조약에 서명한 후 1922년부터는 술탄직이 폐지되면서 술탄의 인장도 앙카라 정부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목숨이 위험했던 그는 영국군 사령관 찰스 해링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영국 망명을 희망했고 쓸쓸히 이스탄불을 떠나 몰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전전하다가 1926년 이탈리아의 산레모에서 역사적인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은 청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과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느껴집니다. 패권을 잡은 후 변화를 거부하며 유럽 열강이나 일본의 전쟁터가 되어 이리저리 치이는 모습은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지. 생각해보면 제국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어떤 공식 같기도 합니다. 한 세기 이상을 보내며 모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민주주의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제국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제국들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려는 이유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